시장의 달러를 계속 흡수를 했습니다. 달러는 강해지고 원화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율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는 저출산 때문에 장기 성장이 좀 둔화된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최근에 MSCI 선진국 지수 관찰 대상국에 지정이 되는 게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한국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편입에 실패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신뢰도 부분에 문제가 생기고 당연히 환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사임당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처음 인사드리는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유튜브 수익맨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상민입니다. 이번에 신사임당 채널에 출연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시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 그리고 실제 투자자분들이 그 이슈들을 토대로 어떤 방향성을 잡아야 할지 쉽게 정리해서 전달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연장선에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최근 투자자분들 가장 걱정하시는 원달러 환율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글로벌 시장에 숨어있는 리스크들, 그리고 내년에 한국 증시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잡아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부담 없이 들으시면서 전체 그림만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즘에 유독 원달러 환율이 크게 요동치고 있죠. 태국의 바트와나 베트남의 동화보다도 우리 한국의 원화가 더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야, 이거 우리나라 경제가 어디 문제 있는 거 아니냐, IMF 때보다 더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우리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몇 가지 외부 요인들이 섞이면서 지금 원화가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왜 이렇게 우리나라 원화 변동성이 커지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미국에서 달러가 갑자기 귀해졌습니다. 지금 미국의 단기 자금 시장에서 달러가 정말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그널을 보여주는 게 바로 레포 금리예요. 이게 갑자기 최근에 발작하면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최근에 미국 정부가 단기 채권을 엄청나게 찍어냈어요. 그러면서 시장에 달러를 싹 흡수했습니다. 그리고 연준에서도 계속 긴축을 유지를 했죠. 그러면서 시장의 달러를 계속 흡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시중에 팔면서 시중의 달러를 흡수를 한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빅테크들, 예를 들어서 메타, 구글, 오라클, 이런 회사들이 회사채를 대규모로 발행을 하면서 또 달러를 흡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달러가 남아돌질 않는 거예요. 금융기관들이 단기적으로 돈을 쓸 때는 많은데 시중에 달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레포금리가 발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시장에 돈을 쓸 사람들은 많은데 정작 달러는 시장에서 다 빠져나간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달러는 강해지고 원화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율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본의 엔화가 지금 너무 약한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최근에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을 했죠. 근데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노믹스를 그대로 이어나가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아베노믹스가 뭡니까? 엔저를 바탕으로 한 경제성장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은 부양책을 한다고 하면서 21조엔을 시장에다 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GDP 대비 정부 부채가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양책을 하기 때문에 현재 엔저가 더 가속화되고 있어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나라의 원화와 일본의 엔화의 상관 개수가 굉장히 높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상관 개수가 뭐냐면 두 상품에 대해서 상관 개수가 1이다. 그러면 똑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원화와 엔화의 상관 개수가 1이다. 그러면 엔화가 올라가면 원화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고 엔화가 빠지면 원화도 같이 빠지는 그런 개념을 바로 상관 개수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원화와 엔화의 상관 개수가 1까지는 아니더라도 최근에 0.6까지 올라왔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엔화 약세가 가속화되면 원화 약세도 같이 가속화가 되는 그런 흐름이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그대로 우리나라 원화가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체 펀더멘탈보다도 일단은 일본의 엔화가 약세 흐름으로 가니 우리나라도 같이 끌려가는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우리나라 원화와 상관 개수가 또 높은 통화가 바로 위안화입니다. 자, 최근에 중국에서는 경기 부양을 한다고 3조 위안을 넘게 시장에다 풀었어요. 중국도 지금 엄청난 부양책을 하고 있죠.
뭐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인민은행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부양책이 위안화 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흐름은 아니지만 그래도 위안화 흐름이 약세 흐름으로 가니 상관계수가 높은 원화 또한 약세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는 지금 미국, 일본, 중국의 대외 변수에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생각보다 좀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면 가장 베스트하지만 환율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외국인들이 이탈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단은 환율 관리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내부 요인이 없는 건 아닙니다. 원화 가치를 약하게 만드는 우리 내부 포인트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는 저출산 때문에 장기 성장이 좀 둔화된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입장으로 봤을 때 장기 성장이 둔화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 신뢰도가 떨어지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 당연히 환율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최근에 MSCI 선진국 지수 관찰 대상국에 지정이 되는 게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한국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편입에 실패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신뢰도 부분에 문제가 생기고 당연히 환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죠. 그것 때문에 또다시 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환율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200조 원 이상의 채권 발행을 진행을 합니다. 물론 내년에 우리나라가 윅비에 편입이 되면서 글로벌 패시브 자금이 한 70조, 80조 정도 채권 시장으로 들어온다고 해요. 하지만 당연히 채권 발행을 100조 이상 단위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환율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 글로벌 투자자들이 우리 한국을 바라볼 때 지금은 조금 불안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환율 시장에 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 사이클, 검색식, 타점 로직 이 세 가지를 하나로 합쳐서 평생 써먹는 투자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선착순으로 모집하니 서둘러 신청해주세요. 외부적인 요인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고 내부적인 요인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요인들을 과연 해결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겠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된다면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할 수가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투자를 하셔도 괜찮겠죠.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환율 리스크에 대한 요인들을 어떻게 해결이 가능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연준이 공식적으로 긴축은 여기까지 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즉 더 이상 달러를 흡수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한마디로도 달러 수급 압박이 굉장히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리고 미국이 현재 고용이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 고용이란 게 한번 나빠지면 회복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연준에서는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려서 고용 악화를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80%가 넘어가고 있어요. 이 정도 되면 12월 달에 금리 인하는 확정적으로 하겠죠. 그러면 금리가 내려가면 또 달러는 약세 흐름으로 가겠고 그러면 달러가 약해지면 원화는 강세 방향으로 가겠고 그러면 외국인들 이탈도 축소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뉴욕 여는 총재가 필요하면 채권 매입을 다시 시작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시장에 돈을 푸는 행위죠. 지금까지는 채권을 판매를 하면서 달러를 연준이 거두어들였다면 앞으로는 채권을 매입을 하면서 시중에 달러를 공급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흐름은 약달러 흐름으로 가는 중요한 발언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양적 완화를 하겠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도 달러 약세를 가속화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내부적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정부가 내년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다시 도전을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외국인 통합 계좌를 도입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공매도 제도도 개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증시 정책을 강화하면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다시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성공적으로 시행이 되어서 MSCI에서 말하는 그 기준을 통과를 하게 된다면 그렇게 되어서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된다면 그러면 80조에서 90조 규모의 패시브 자금이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이 정도 자금 흐름이면 환율 안정성은 충분히 확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환율의 불안은 원인도 명확하고 해결책도 이미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환율 이야기에서 조금 벗어나서 전 세계 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진짜 리스크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채권 구조입니다. 이건 좀 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AI 투자의 80% 이상은 데이터 센터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걸 직접 짓자니 빅테크들 입장에서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만약에 빅테크들에서 직접 데이터 센터를 지어버리면 그러면 재무제표가 악화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수익성이 떨어진다라는 평가를 받겠죠. 그럼 투자도 덜 들어올 것이고. 자,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직접 짓기가 어려우니까 어떤 식으로 하느냐. 사모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를 빅테크가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내고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거대한 빅테크가 사모펀드에 임대료를 내기 때문에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야, 이걸 가지고 채권을 만들어가지고 팔면 이거 돈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사모펀드들은 빅테크들의 임대료를 담보로 채권을 발행해서 그거를 금융회사들한테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금융회사들은 또 그 채권을 투자자들한테 또 판매를 해요. 이러면서 하나의 거대한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계속 이어지면 문제가 안 생기겠죠. 근데 만약에 빅테크들의 수익성이 흔들리거나 또는 AI 장비들에서 감가상각이 크게 일어나게 된다면 그러면 빅테크들이 임대료를 제때 못 낼 수가 있겠죠. 뭐 한두 번 임대료를 못 내는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그게 뭐 한 달, 1년, 2년 이렇게 가버리면 그러면 데이터 센터 채권은 부실화가 되고 그게 연속으로 폭탄이 되어서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의 흐름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2008년도에도 이 부동산 모기지 채권을 안전한 상품처럼 포장해서 팔았다가 그게 터지면서 금융위기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그 비슷한 구조가 지금 데이터 센터 채권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당장의 위험한 상황은 아닙니다. 이런 구조는 잠재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AI 버블이 터지면 저는 여기서 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빅테크들이 현금 기반의 AI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채 기반의 AI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시장에 큰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금리 인하 시기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만 앞으로 금리 인상 시기가 된다면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주의해야 될 만한 그런 리스크를 뽑는다면 그러면 데이터 센터 채권 리스크를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결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 증시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에도 우리 한국 증시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은 우리 한국 정부가 친증시 정책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신뢰를 좀 회복을 한다면 그러면 편입 가능성이 좀 높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정부가 MSCI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편입이 된다면 수십조 원의 자금이 한국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환율도 안정이 될 것이고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투자를 많이 하는 흐름이 나타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서 현재 글로벌 AI 빅테크 기업들이 전쟁을 하고 있죠. AI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을 통해서 가장 많은 돈을 버는 집단은 누가 됩니까? 전쟁을 하는 집단이 돈을 많이 벌까요? 아니면 전쟁을 하는데 무기와 식량을 공급하는 집단이 돈을 많이 벌까요? 전쟁을 하는데 무기와 식량을 공급하는 그런 집단이 가장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러면 AI 시대에 무기와 식량은 뭘까요? 저는 전력기기와 메모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누가 공급합니까? 우리 한국이 공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중국을 대신할 미국의 공급망 파트너로서 부상할 확률이 크다라고 봅니다. 이미 그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은 우리나라를 굉장히 중요한 국가로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 한국 증시는 다시 한 번 더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자, 그리고 중국에서도 현재 3조 위안 이상의 돈을 풀면서 부양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한국은 중국인 관광객의 무이자 입국을 허용을 했습니다. 자, 이 흐름만 보더라도 우리 한국의 내수 시장이 조금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든데 대규모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리 한국에 찾아오면서 돈을 좀 써준다면 그러면 자영업자들도 조금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자연스럽게 회복을 하면서 또 긍정적인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과 중국이 현재 갈등이 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적 수혜를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미국과 중국 현재 갈등이 심하죠. 우리 한국은 양쪽 모두와 경제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더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환율 변동성은 외부적 요인이 크지만 구조적으로는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은 데이터 기반의 채권 구조를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내년에 한국 증시는 나름 긍정적이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불안한 뉴스만 보면 흔들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구조를 보시고 우리 한국 시장은 오히려 중요한 기회가 열리고 있는 구간이다. 라고 인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삼성전자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앞으로 3년에서 5년 뒤에 실제로 어떤 힘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게 왜 지금 투자 관점에서 중요한지 몇 가지 핵심 포인트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단기 주가 흐름이 아니라 중장기 성장 동력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방향성 잡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지금 삼성전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AI가 만들어낸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D램, 낸드 가격이 AI 서버 수요로 인해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고, 특히 2025년 하반기에 영업이익이 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거의 회복이 되었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히 가격이 오른다가 아니라 HBM, DDR5, eSSD 같은 AI 인프라용 고부가 제품 비중이 압도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1비트를 팔아도 예전보다 훨씬 높은 이익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매출보다 이익 레버리지 효과가 훨씬 커지는 구간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HBM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2025년 HBM3E 12단을 본격적으로 양산하고 2026년도에는 HBM4를 양산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을 HBM 경쟁력 회복의 해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죠. 그러면서 전 회사가 역량을 좀 집중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와 HBM4를 공동으로 개발한다라는 그런 협력 구조가 논의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HBM에서 엔비디아의 검증만 제대로 통과가 되면 그러면 삼성은 HBM 쪽에서 그동안 확보하지 못했던 그러한 점유율을 확보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익은 메모리 전체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HBM 시장은 단순 성장 산업이 아니라 AI의 심장과도 같은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회복은 삼성전자의 중장기 실적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D램과 낸드에서 삼성전자가 절대 강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점, 이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이미 메모리 분야에는 세계 1등이죠. D램에서는 시장 점유율 40% 이상을 가지고 있고, 낸드 같은 경우에도 35% 이상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스케일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메모리는 업황이 좋을 때에는 모두가 웃습니다. 하지만 업황이 안 좋을 때에는 누가 살아남느냐가 시장 지배력을 결정을 합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평택에도 그리고 시안에도 엄청난 초대형 팹들이 있어요. 그리고 최신 EUV 공정이나 3D V 낸드 같은 그런 기술들 덕분에 불황에도 버틸 체력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AI 때문에 메모리가 슈퍼사이클이 형성이 되었지만 이게 또 시장이 언제 꺾일지 모르거든요. 그럼에도 삼성전자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았기 때문에 삼성의 경우에는 이 메모리의 가격을 본인들이 결정할 수 있는 메모리 가격 결정권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자 우위에 그런 시장이 형성이 되면 그러면 그런 산업은 항상 강한 흐름이 나타나죠. 전력기기도 그랬습니다. 전력기기도 공급자 우위에 시장이 형성되고 나서 굉장히 강력한 흐름이 나타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의 주요 모멘텀 중 하나가 삼성이 메모리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 그 점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파운드리를 제껴놓고 볼 것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사실 파운드리 부분은 TSMC가 독주를 하고 있죠. 하지만 최근에 삼성도 고객사들을 확보하면서 좀 따라가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은 2025년도에 2나노 공정을 확보를 하고 2026년도에는 1.4나노 반도체를 양산을 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포트폴리오가 점점 확대가 되겠죠. 아직 삼성이 파운드리 부분에서는 점유율이 낮지만 한 가지가 중요합니다. 일단은 메모리의 의존도를 줄이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메모리의 의존도를 좀 줄이면서 파운드리도 좀 성장을 시켜야 그래야 안정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AI 시대에는 메모리만 잘해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설계나 패키징이나 고객 관리나 이런 생태계를 다 같이 갖추어야 그래야 삼성이 이 AI 시대에 확실한 주도주로서 군림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모바일 쪽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삼성의 모바일 사업은 과거처럼 폭발적인 성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온 디바이스 AI 시대, 즉 AI 폰 시대가 열리면서 새로운 기회가 또 생길 수가 있죠. 특히 최근에 갤럭시 25라든지 또는 AI 폴더블 폰이라든지 차세대 폼팩터 신제품들이 2025년도에서 2026년 연속적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중저가 라인에도 AI 기능을 좀 탑재를 하면서 출하량과 ASP를 동시에 방어하는 그런 전략을 좀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사업은 예전처럼 부진한 사업이 아니라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유지하면서 AI 기능을 통해서 재성장할 가능성까지 열린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I 메가 팩토리와 스마트 팹을 좀 보셔야 돼요. 조금 생소한 개념인데 이번에 삼성이 엔비디아와 협력을 해서 GPU 5만 개를 확보를 해서 이 반도체 공정을 좀 AI화 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조 공장을 고도화 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AI를 통해서 반도체 제조의 수율, 그다음 리드 타임, 공정 안전성 이런 부분들을 차원이 다른 단계로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사실 반도체 제조 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수율이잖아요. 그런데 삼성의 공장에 AI가 탑재가 되면 그러면 그런 수율이나 조금 더 성공적으로 반도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마트 팹을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면 삼성의 반도체 제조 경쟁력은 굉장히 크게 늘어나겠죠. 그러면 삼성 반도체의 마진 구조가 장기적으로 개선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삼성은 2025년도를 기점으로 AI, 로봇, 바이오, 로봇 서비스 등 그런 여러 사업을 전면 배치하는 그런 인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원래는 반도체, 모바일, 가전 이런 하드웨어 중심의 그런 인사들을 펼쳤죠. 근데 지금은 AI 디바이스, 그다음에 AI 서비스, 플랫폼 이런 구조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 삼성은 구독 서비스, AI 기능 서비스, 로봇 서비스 이런 시장이 열리면 하드웨어 기업을 넘어서 이 서비스 매출 비중까지 크게 확대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2025년도에 처음으로 M&A 전담 조직을 출범을 했습니다. 특히 AI, 바이오, 그리고 첨단 칩 설계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삼성은 그동안 현금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굵직굵직한 M&A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이 약점이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바뀌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확보가 되면 중장기 성장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는 그런 핵심 전략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삼성이 좋은 흐름이 나오니까 앞으로 밸류에이션도 재평가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구주 환원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 AI 랠리 덕분에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죠. 근데 일부 분석으로 보면 DCF 기준으로는 여전히 20% 정도 저평가 구간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매출 구조가 메모리와 AI 중심으로 좀 고도화가 되어 있고 영업이익이 회복되는 구간에서는 배당 확대나 자사주 매입 확대나 이런 가능성도 커질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지금 또 워낙 개인 투자자들이 대출을 받아서 삼성전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상승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제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익이나 현금 흐름이나 주주 환원이 이게 한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는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의 차트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9월 달부터 시작해서 10월 말까지
강한 흐름이 한번 나타났죠. 자, 그리고 나서 고점 대비해서 조금 하락을 하더니 다시금 살짝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제 생각에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60일 이동평균선은 이탈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단정을 할 수는 없지만 워낙 상승을 할 때 탄탄하게 상승해줬기 때문에 이게 쉽게 이렇게 밀리기에는 좀 제한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60일선을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가 삼성전자 차트 흐름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뭐 월봉의 흐름이나 주봉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뭐 신고가의 영역에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에 10월 달에서 11월 달 넘어가는 요 흐름에서 5일 이동평균선이 변곡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변곡이 나타나는 흐름은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많이 한 자리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현금으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대출을 받아가지고 비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용 물량이 조금 해결이 되어야 그래야 요 11만 원대 요 매물대를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신용 물량이 해소가 되는 부분은 이 5일 이동평균선이 최대 거래량이 터지는 부분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한 20% 정도 빠지는 자리가 나와야 되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한 8만 5천 원 정도 삼성전자가 위치하게 된다면 그러면 여기서 신용으로 매수한 투자자들이 증거금을 더 넣으라고 증권사에서 연락이 올 겁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눈물의 청산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8만 5천 원대에서 외국인 기관들이 그 물량을 싹 먹어주면 그러면 다시금 상승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0일선을 이탈하면 그러면 주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8만 5천 원 자리에 온다 그러면 과감하게 베팅을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 5일 이동평균선이 꺾이는 자리 대비해서 30% 빠지는 자리가 어디냐? 요 자리입니다. 7만 5천 원 자리인데 7만 5천 원까지 만약에 다시금 회귀한다. 그러면 강력하게 베팅하셔도 괜찮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최대 마지노선이 8만 5천 원. 8만 5천 원 자리가 가장 긍정적인 자리고 일단 60일선을 이탈하는 흐름에서 먼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몰빵을 하시면 안 되겠죠. 나누어서 이렇게 매수를 하신다면 조금 더 괜찮은 투자를 하실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의 수급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9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강한 상승이 나왔죠. 2달 동안. 그때 외국인 기관들이 얼마나 매수를 했는지 보니까 외국인들이 12조 정도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기관은 8천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도합 한 13조 정도 매수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12조 8천억 정도 매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12조 8천억으로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 앞으로 기대 상승률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러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유통주식 수를 한번 알아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유통주식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4억 4천만 주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자, 그러면 4억 4천만 주에 자, 차트 흐름을 보시면 9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최저점과 최고점을 이렇게 끄으면 평균 가격이 나오죠. 그 중간 가격대가 8만 8천 원입니다. 그러면 유통주식에다가 8만 8천 원을 곱해줍니다. 자, 그러면 유통주식 시가총액이 계산이 됩니다.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390조 정도의 유통주식 시가총액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는 외국인 기관이 얼마나 매수를 했다라고 나오죠? 12조 8천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그러니까 상승 파동에서 외국인 기관들이 얼마나 매수를 했는지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12조 8천억에 390조를 하면 몇 프로가 나오는지 보니까 3.2%가 나옵니다. 3.2%. 그러니까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외국인 기관이 삼성전자를 3.2% 매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대 상승률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여기다 곱하기 10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계산을 했던 평균 가격 8만 8천 원 대비 32% 정도는 기대 상승을 노려봐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차트 흐름을 보니까 그러면 88,000원 대비 얼마나 상승했느냐? 27% 상승했네요. 거의 한 30% 정도는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금 이 88,000원 자리를 때린다면 그러면 30% 정도의 상승 흐름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외국인 기관들의 매수세가 조금 회복이 되고 있는 흐름이고 개인들 매도가 나오고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개인들 매도가 더 나와야 그래야 삼성전자의 상승 여력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뭐 재무 흐름이야 뭐 볼 게 없겠죠. 뭐 영업이익 이렇게 늘어납니다. 2027년도까지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이루어지면서 80조 규모의 영업이익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70조 정도의 순이익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20%대까지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안 좋은 얘기보다는 좋은 이야기들이 훨씬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에 유입이 된 신용 물량이 털리느냐 털리지 않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빠지면 빠질수록 우리 구독자분들이 우리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공략을 하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앞으로 5년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기회를 만든 산업, 바로 로봇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차가 배터리를 키웠다면 로봇은 감속기와 휴머노이드를 키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산업은 단순한 미래 산업이 아니라 생존 때문에 반드시 쓰게 되는 그런 산업이 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로봇과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담아야 하는지, 그리고 왜 지금이 초기인지, 그리고 왜 이 산업에서 대시세가 나오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에 식당이나 카페 가보시면 서빙 로봇들 정말 많이 보셨죠? 많은 분들이 서빙 로봇 신기해서 쓰는 줄 아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카페 입장에서는 사람 한 명을 쓰면 월 300만 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서빙 로봇을 쓰면 월 30만 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카페 사장님은 이 서빙 로봇을 쓰는 게 이게 선택이 아니라 이제 생존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흐름은 외식업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조업, 물류, 병원, 건설, 조선업 모두 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산업 현장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구조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노동 가능 인구,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0.6명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일할 사람은 물리적으로 계속 줄어듭니다. 어떤 정책으로도 이 흐름을 막을 수 없었어요. 저출산 정책에 600조 이상을 쏟아부었는데도 지금 출산율이 그렇게 크게 개선이 되고 있는 흐름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기업들은 어떻게 살아남을까? 정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대신할 기술, 바로 로봇밖에 없습니다. 자, 세계 최고 경제 포럼인 다보스 포럼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노동력 부족을 메울 수 있는 기술은 단 하나, AI와 로봇. 이 두 개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한국보다 이미 먼저 로봇의 도입을 늘리고 있고 미국의 테슬라는 아예 공장에 사람 대신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하겠다라고 선언했어요. 실제로 사람이 없는 공장이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웨어러블 로봇과 제조용 로봇을 올해부터 양산을 하기로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로봇은 편리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모든 개인과 모든 기업의 필수품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뭐 냉장고 하나씩 다 가지고 있죠. 스마트폰 다 하나씩 가지고 있죠. 모든 개인이나 기업이 한 대씩은 다 도입을 하게 될 겁니다. 이 로봇 산업 자체가 전체 산업 구조를 다 바꿔버릴 거예요. 앞으로. 자,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면서 카메라 부품, 디스플레이, 반도체 이런 기업들이 적게는 10배, 많게는 100배까지 상승하는 기업이 있었어요. 전기차가 보급이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가 확대가 되면서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 뭐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BM, 뭐 포스코 홀딩스 이런 종목들 한국 증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시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로봇은 어떤 부품이 핵심일까요? 답은 감속기입니다. 여러분들 감속기가 무엇인지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로봇한테 물 한 컵 가져와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로봇이 물을 가져오다가 힘 조절을 못해가지고 컵을 와장창 깨트리면 안 되겠죠. 로봇의 모터가 이게 생각보다 힘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주 부드럽고 섬세하게 조절해주는 그런 장치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감속기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관절이죠. 그러니까 로봇 한 대에 감속기가
적게는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백 개, 수천 개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 로봇이 팔리면 가장 많이 팔리는 부품이 바로 감속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전기차의 배터리가 필수였던 것처럼 로봇에는 감속기가 필수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산업 구조를 하나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봇의 원가에서 감속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몇 %일까요? 대략 40% 전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품 하나가 전체 가격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봇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감속기 기업이 가장 먼저 수혜를 받고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큰 기회가 열릴 건데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공장 바닥에 고정된 로봇이 대부분이었어요. 자, 그런데 앞으로는 사람처럼 걷고 물건을 들고 물건을 배달하고 뭐 검사하고 설비까지 점검하는 그런 로봇이 등장을 할 겁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그 시작이죠. 그래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규모는 지금의 제조업 로봇 산업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커요. 스마트폰 시장의 수십 배, 수백 배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럼 왜 지금 로봇 관련된 종목들에 주목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이유는 대기업들의 참전입니다. 자, 최근에 엔비디아의 젠슨왕 회장이 피지컬 AI 시대를 선언했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로봇을 정식 사업화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 그룹도 본인들의 로봇 자회사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본인들이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양산 단계로 돌입을 했습니다. 결국 대기업이 움직이면 시장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인건비 때문입니다. 2025년도에 최저임금과 각종 인건비가 다시 한 번 더 크게 오를 겁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버티지를 못해요. 이게 사람을 쓸 수도 없고 그리고 사람도 구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돼서는 로봇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본인들이 강제로 도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조선주의 탄소세와 매우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탄소세 때문에 내연기관 선박에서 친환경 선박으로 강제로 교체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조선주가 슈퍼사이클이 들어오면서 크게 급등을 했죠. 로봇도 같은 구조입니다. 인건비 폭등이라는 강력한 외부 요인 때문에 기업들은 로봇을 빠르게 도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현재 시장 침투율입니다. 아직 한국의 로봇 침투율은 1%도 안 돼요.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랑 비슷한 그런 초기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뭐 300~400% 정도 상승한 기업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까지도 이 산업 자체는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도대체 그러면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셔야 되냐? 로봇의 주도주는 과연 무엇이 될까? 이 부분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첫 번째로는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당연히 삼성전자가 직접 지분 투자를 했고 그리고 삼성의 로봇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로봇팔, 모션 제어, 휴머노이드 이런 부분들을 다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셔야 되겠고 지금은 스토리만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그리고 실제로 실적도 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들과 연기금, 매수를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은 바로 SPG입니다. 감속기 부분 국산화 1위 기업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봇 산업이 발전을 하면 발전을 할수록 감속기 기업이 가장 빠르고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감속기 국산화 1위 기업이 바로 SPG입니다. 실제로 실적이 찍히기 시작했고 기술력은 검증이 되었어요. 이 감속기 시장은 일본이 수년 동안 독점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한국 기업이 도전장을 던졌고 현재 SPG는 삼성, 현대 이런 국내 대기업들의 실제로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일 로보틱스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요일 로보틱스는 SK에서 지분 투자를 한 그런 기업이죠. 결국에 대기업들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이 크고 빠르고 강하게 상승을 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앞으로 10년 로봇 산업은 경제 구조를 바꾸는 그런 주체가 될 겁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한국, 일본, 유럽, 중국도 요즘에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요. 그런 나라들은 이제 로봇 없이는 GDP 유지가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로봇을 많이 도입한 나라만 경제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초기 산업일 때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투자를 이어가신다면 그러면 큰 수익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초기, 전기차 초기, 인터넷 초기 모두 그러했어요. 지금은
로봇 시장이 그 시기에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2025년도 초에 좋은 흐름이 한번 나왔다가 눌려주고 다시 횡보하다가 다시 강력한 흐름이 나타나고 다시 눌리고 반등하죠.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될 부분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하루에도 거래 대금이 조 단위가 터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거래 대금이 4천억 정도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쪽으로 크게 쏠렸던 수급이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런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로 수급이 흩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급 흐름에 수혜를 좀 받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차트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추세 흐름이 좋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계속 좋은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 흐름을 봤을 때도 최근에 외국인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순매수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저는 수급 흐름을 살펴볼 때 항상 사모펀드, 연기금, 투신 요 주체들이 얼마나 연속적으로 얼마나 많이 매수를 해주느냐 그것을 따집니다. 자, 그런데 강력하게 매수해주는 흐름을 확인했죠. 그리고 제가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를 많이 했다라고 판단을 하는 기준이 시가총액 대비 0.3% 이상의 매수세가 하루 만에 들어왔을 때, 그러면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8조 4천억이에요. 0.3%면 얼마죠? 252억입니다. 그러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하루 만에 252억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오면 그러면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11월 28일 무려 900억 이상이 들어왔네요. 그리고 12월 1일도 230억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외국인 기관들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수급 흐름도 매우 양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런데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게 저는 이렇게 떠 있는 자리들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항상 눌리는 자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공략을 들어간다면 여기 보시면 20일 이동평균선 이렇게 꺾이는 자리 있죠. 요런 자리까지 빠지는 흐름을 여러분들이 기다렸다가 여기서 공략을 하셔서 수익을 내는 편이 훨씬 더 스트레스를 덜 받는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SPG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봇의 부품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감속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SPG가 최근에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100% 정도 상승했네요. 한 120% 정도 상승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보다 감속기 기업 치고는 다른 로봇주들보다는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약하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SPG 같은 경우에도 한번 큰 시세가 나왔으니 눌리는 흐름이 나타나면 다시금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 파동이 나왔을 때 4등분선을 그어서 두 번째 라인, 세 번째 라인 요 절반 구간 한 52,000원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SPG를 공략을 하신다면 훌륭한 타이밍을 한번 맞춰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저는 이렇게 스토캐스틱 슬로우 지표상 과매도 자리에서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지 과매수 자리에 들어가는 종목들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과매수를 들어가다 다시금 과매도로 들어가는 종목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 흐름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잘 관찰을 하시다가 공략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 자, 그리고 수급 흐름을 보시면 매우 우수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해드렸지만 저는 사모펀드, 연기금, 투신 이쪽 주체들이 연속으로 매수하거나 강력하게 매수해주는 종목을 좋아한다 라고 말씀해드렸죠. 그리고 시가총액 대비 0.3% 이상의 순매수가 하루 만에 들어왔을 때 그때를 좋아한다라고 말씀해드렸는데, 시가총액을 보니까 1조 3천억입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조 3천억에 0.3%를 하면 39억이네요. 39억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오면 야, 이거 예사 종목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이미 10월 20일부터 수급 흐름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이미 11월 19일부터 예사롭지 않은 수급 패턴이 나타났어요. 아니 11월 초부터 이미 시가총액의 0.3% 이상의 순매수가 포착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도 120억치 순매수가 한 번에 들어오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어요. 이미 SPG라는 종목은 이미 요 구간에서부터 끼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수급 흐름상. 그리고 나서 강력하게 상승하는 흐름이죠. 하지만 이런 데서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좀 눌리는 자리를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재무 흐름을 보셨을 때도 재무 흐름 좋아지죠. 순이익 봤을 때 어떻습니까? 100억에서 300억까지 늘어나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매출액은 크게 늘어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당기 순이익은 굉장히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매출액은 2배 이상 늘어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순이익이 2배 이상 늘어나요. 자, 이것은 수익성이 굉장히 크게 개선이 되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SPG는 실적도 나쁘지 않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영업이익이 한 자리라는 것. 뭐 제조업 기업치고 영업이익 10% 넘어가면 대단한 것이죠. 하지만 영업이익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다시금 ROE가 2자리까지 찍히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 기대해 보셔도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일 로보틱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일 로보틱스도 한 차례 강력한 상승 이후 횡보를 하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번 크게 시세가 나왔다가 횡보하는 종목들을 좋아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매수 에너지가 없다면 이렇게 상승했다가 꼬꾸라지거든요. 자, 그런데 어느 정도 매수세가 받쳐주는 종목들은 상승을 하고 계속 횡보를 합니다. 그러다 한 번 더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경우들이 나타나거든요. 비행기의 원리랑 똑같습니다. 비행기도 이륙을 하고 이렇게 일정하게 비행을 할 때 에너지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에너지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꼬꾸라지잖아요, 이렇게.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을 하고 횡보를 하면 에너지가 계속 받쳐주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흐름은 굉장히 좋은 흐름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수급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어요. 최근에 외국인 기관 매수세가 크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기관들이야 꾸준하게 매수를 했지만 외국인들 계속 매도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매수세를 늘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큰 매수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한번 보면 시가총액이 9,500억입니다. 자, 그러면 9,500억에 0.3%를 하면 28억이거든요. 28억 이상 매수세가 많이 들어온 것인데, 자, 최근 보니까 11월 28일 날 80억치가 들어왔고요. 12월 1일 날 60억치가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온 것이죠. 28억만 들어오면 되는데 80억, 60억 이렇게 들어왔으니 많이 들어온 것이죠. 이런 종목들이 또 강한 변동성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요일 로보틱스도 차트 흐름, 수급 흐름 굉장히 양호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이 로봇 시장의 큰 흐름을 한번 파악을 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로봇 산업은 단순한 테마가 아니고 대체자가 없는 필수 산업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만약에 로봇 관련된 종목들에서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온다면 감속기 기업이 그 후보가 될 수가 있고, 휴머노이드와 관련된 기업이 그 후보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대기업과 협력을 맺는 그런 기업들이 후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 앞으로 몇 년 동안에 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바로 2차전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2차전지 하면 대부분 전기차를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근데 이 2차전지가 최근 시장에서 굉장히 뜨겁게 변동성이 나타났습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에너지 저장 장치 ESS 때문입니다. 저는 이 ESS가 앞으로 10년 동안 가장 빠르게 커질 산업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는 2차전지를 보실 때 전기차용 배터리에 주목을 하시기보다는 이 ESS 쪽으로 해서 주목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ESS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단순하게 신재생 에너지 보조장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 하실 텐데, 자, 그러면 오늘 영상에서는 ESS가 왜 이렇게 갑자기 주목을 받는지,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크게 성장할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ESS를 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SS는 일종의 초대형 전기 저금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양광이나 풍력처럼 전기가 한 번에 많이 만들어질 때는 전기를 그대로 흘려보내면 이제 손해죠. 그래서 ESS라는 큰 저금통에다가 전기를 넣어 두었다가 전기가 부족할 때 또는 전기의 가격이 비쌀 때 그걸 꺼내서 쓰는 겁니다. 원래는 전기가 저장이 안 돼요. 전기를 대량으로 저장을 시켜놓으면 항상 폭발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전기를 저장하는 이 배터리 기술이 발전을 하면 발전을 할수록 낭비되는 전기가 없이 효율적으로 전기를 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돈을 쓸 때에도 저금을 해놓고 필요할 때만 돈을 써야 그래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데, 돈을 버는 족족 다 써버리면 그러면 미래가 없잖아요.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를 대량으로 저장할 수 있는 이런 ESS가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왜 ESS가 현재 필수가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셔야 되는데, 바로 AI 산업 때문입니다. 요즘에 AI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문제는 데이터 센터가 단 1초라도 전력이 끊기면 서버가 멈추고
손실이 조 단위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안에는 계속 전기가 공급이 돼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는 무조건적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ESS는 여기에 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데이터 센터에서 갑자기 막 전력이 끊기려고 한다. 그러면 ESS가 비축을 해놨던 전기를 즉시 공급을 해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전력 수요가 갑작스럽게 급증을 할 때에도 ESS가 또 관리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AI 산업에서는 ESS가 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데이터 센터에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I가 커지면 커질수록 ESS도 같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도 단순히 자동차 산업이나 로봇 산업 여기에 볼 게 아니라 AI 시장과 같이 보셔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더 큰 폭의 성장 흐름을 찾아보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ESS가 왜 중요하냐? 이 신재생 에너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뭐 이런 부분들. 이런 신재생 에너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바로 간헐성입니다. 그러니까 태양광은 해가 떠 있을 때만 전기를 만들 수가 있죠. 밤에는 전기를 못 만듭니다. 그리고 풍력은 바람이 안 불면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로 전력을 많이 만들면 전력이 넘칠 때는 다 버려집니다. 그리고 전력이 부족할 때는 또 비싸져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는 굉장히 불안정적이죠. 그러면 전력 시장 전체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ESS가 나오고 나서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전기가 남을 때는 저장하고, 전기가 부족할 때는 공급하고. 그러니까 전기의 수도꼭지랑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탄소 배출 문제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ESS의 역할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왜 우리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이 엄청난 수혜를 받을까? 최근에 미국이 중국산 배터리 쪽에 관세를 크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으로 밀어붙이던 중국산 배터리가 이제는 가격 경쟁력이 없어진다는 뜻이죠. 그러면 반사이익은 누가 받을까요? 바로 우리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요 세 개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ESS 쪽으로 막대한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 미국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 투자를 엄청 하고 있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확장에도 돈을 엄청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SS의 투자가 폭증을 하면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빅테크들이나 정부들이 계속 AI 쪽으로 투자를 하면 우리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수혜를 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한국 배터리 기업한테는 진짜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그런 기회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ESS의 시장 규모는 얼마나 되느냐? 이 부분을 보셔야 되겠죠. 뭐 데이터상으로는 2024년도까지 7,400조 원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거의 뭐 대한민국 1년 예산의 한 12배 수준이죠. 완전히 새로운 초대형 산업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시장이 만들어질 때에는 초창기에 자리를 잘 잡은 기업들을 선점해 놓으면 그러면 뭐 10배, 20배 성장하는 기업들이 실제로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시장 규모가 너무 크니까 산업의 파이가 너무 큽니다. 자, 그러면 ESS는 왜 95%가 LFP 배터리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ESS는 전기차와는 다르게 주행 거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전, 가격, 수명 이 세 가지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LFP 시장이 완전히 장악을 했습니다. 무려 95%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기업들도 LFP 생산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LFP 전용 공장을 준비 중이고 삼성 SDI도 중대형 LFP 개발 속도를 계속 높이고 있어요. 그래서 ESS는 LFP다. 요 공식은 앞으로 10년 이상 그대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ESS 산업이 이렇게나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했죠. 그러면 아무리 좋은 산업이라도 투자 타이밍이 엉망이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2차 전지 ESS 쪽으로 해서 지금 투자가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이유를 한 3가지 정도 말씀해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계속 데이터 센터가 급증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ESS도 당연히 붙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미국이 계속 중국 쪽으로 해서 ESS 부분을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한국의 이 배터리 기업들한테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계속 가속화가 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ESS 투자는 지금도 망설일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차전지 ESS 쪽으로 해서 종목들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LG 에너지 솔루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났다가 좀 밀리는 모습이죠. 밀릴 때 거래량이 빠지면서 밀렸기 때문에 다시금 빠르게 반등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장 좋은 타점은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37만 5천 원짜리 들어왔을 때 요 자리에서 매수하기가 가장 적절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이 정도까지 빠지면 그러면 이제 과매도 자리로 좀 들어가서 저점을 한번 잡을 수 있는 자리가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시장 한두 번 빠지면 바로 이렇게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요 근처에서 여러분들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수급 흐름을 보시더라도 뭐 사모펀드나 연기금이나 투신 이쪽에서 매수세를 좀 늘려준다면 빠르게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크게 특징적인 수급 패턴은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하루 만에 어느 정도 들어와야 강력한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냐면, 자, LG 에너지 솔루션의 유통 주식이 4,700만 주 정도가 있죠. 현재 가격이 41만 6천 원이니까 그러면 유통 주식의 시가총액이 19조 정도가 됩니다. 19조에 0.3% 하면 580억 정도네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580억 정도의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 또 강력한 상승 흐름이 발생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보니까 최근에 11월 26일 날 여기 보니까 500억짜리 순매수가 한번 들어왔네요. 그렇죠? 바로 빠져나가긴 했습니다만. 자, 그리고 요 구간 11월 1일에도 500억짜리 순매수가 들어왔네요. 자, 여기서도 괜찮은 흐름이었고, 자, 결국에는 12월 달에 580억 이상의 순매수가 하루 만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그것을 잘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삼성 SDI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SDI도 최근에 강한 상승이 나오고 눌리는 흐름인데 삼성 SDI는 요 구간에서 들어가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한 27만 5천 원 자리에서 매수를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최근에 한 파동을 4등분선으로 나누면 이렇게 영역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두 번째 영역과 세 번째 영역의 절반, 그러니까 이 시세의 절반이죠. 그 자리가 27만 5천 원 자리입니다. 그래서 요 영역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수급 흐름을 보면 삼성 SDI도 생각보다 그렇게 괜찮은 수급 흐름은 아닙니다. 뭐 최근에 연기금 투신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큰 매수는 아니고요. 그러면 삼성 SDI가 강한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급 패턴이 필요하느냐? 삼성 SDI의 유통 주식이 5,700만 주입니다. 여기다가 현재 가격 30만 5천 원. 자, 이렇게 곱하면 17조 정도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삼성 SDI는 530억 정도 순매수가 하루 만에 유입이 되어야 그래야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개인들이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를 해줘야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삼성 SDI도 수급이 한 500억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오는 자리가 중요하겠고, 차트상의 최적의 타이밍은 한 27만 5천 원짜리 한번 노려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LNF도 한번 눈여겨보셔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상승 흐름이 나왔다가 또 눌리는 흐름이 나타나죠. 그런데 눌리는 자리에서 거래량 없이 눌리는 흐름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이 공략을 한번 해보신다면 한 11만 원 자리가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61선 근처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자, LNF는 재무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는 적자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2026년도부터는 당기 순이익이 300억 흑자로 전환이 되고요. 2027년도에는 예상치가 순이익이 1000억이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이 분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더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2차전지 종목들에 비해서는 수급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연기금 쪽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흐름인데, 자, 이 정도 흐름이면 그냥 대놓고 작정하고 매수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LNF는 시가총액이 얼마냐? 이거는 5조짜리 종목입니다. 자, 5조짜리 종목에 0.3% 하면 150억이에요. 그러니까 LNF는 150억 정도만 순매수가 하루 만에 들어와도 많이 들어온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보니까 11월 26일 날 160억 정도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11월 13일, 그리고 11월 11일 이렇게 대량 매수가 유입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외국인 기관이 하루 만에 시가총액 대비 0.3% 이상 매수를
해준다면 그런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강한 흐름이 나왔던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LNF를 보니까 지금 연기금이 작정하고 매수하고 있는 흐름으로 봤을 때 쉽게 빠질 만한 종목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LNF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차 전지는 전기차용 2차 전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는 ESS용 2차 전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2차 전지는 AI, 전력, 신재생, 미국 정책 변화 이런 부분들이 모두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메가 트렌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산업에서 10배 이상 성장할 기업이 실제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지금 현재 시대에 가장 큰 화두는 AI고 그 AI를 발전시키기 위한 가장 큰 문제의 본질은 바로 전력입니다. 전력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는 전력을 저장하는 기술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앞으로의 메가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시고 AI와 함께 성장하는 그런 산업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1부에서 4부까지 경청해주신 우리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는 유튜브 수익맨 채널을 운영하는 이상민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내용을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테니까요.